전국 총 21개 지역에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의 윤곽은 모두 드러났는데요. 네, 선거 결과와 이후 전국 변화까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리. 일단은 먼저 두 분께 간단한 말씀을 좀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뚜껑을 열기 전과 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그 두 분께서 하셨던 예상과 많이 달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김성환 평론가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지 않았나 더 벌어졌습니다. 생각하는데요. 예. 사람들끼리 이번 선거에서 10% 이상 격차가 날 것인지 10% 이하 격차 날 것인지 뭐 내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은 많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해낼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 민심은 좀 많이 차가워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 예상 결과대로 나왔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투표율보다 조금 한 3% 정도 높이 투표율은 그렇게 나왔고. 투표율도 그렇게 나왔고 양당의 득표율 차이도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조금 좁혀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 더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선거운동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예. 이제 민심이 볼 때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차피 말씀 나올 거니까요.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거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 민심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심이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한 이유는 이제 공정 문제를 제기한 거잖아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불구하고 그에 이제 더해서 공정 문제가 거기에 가미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실패가 더 크게 와닿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단순한 정책 실패를 본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정책 실행에도 내로남불이 있다는 요점이 가장 크게 온 거예요. 예를 들면 LH 관련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과 유리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LH 사장으로 있던 분이 와서 지구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살펴보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실무자의 잘못인 양 이제 정부는 또 그렇게 이 사안을 봤죠. 이런 부분 하나 하고 임대차 관련법 제정 전후로 해서 또 일부 분들이 본인들 임대료를 또 인상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수혜는 받고 그 정책을 결정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은 피해를 받는 이런 이제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오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죠. 예, 예.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민심이 화가 났는데 선거운동 과정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예. 추상적으로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칠 권한이 있는 또 청와대에서는 이걸 또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민심이 볼 때는 정책이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가 없구나 또 이런 화가 난 부분이 있던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 문제로 치중하다 보니까 예. 민심과 괴리된 선거운동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정 문제 또 부동산 실패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탄핵 여파가 계속 살아있었던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올 정도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2%입니다. 근데 지금 오거돈 후보가 57% 얻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부산시장에는 오거돈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57% 네네. 얻었고요. 5%포인트가 더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당시에 오거돈 후보가 55% 얻었는데 이번엔 62% 박형준 후보가 얻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민심이 지금 더 싸늘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민심이 단순히 차가워지는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곳곳에 선거 전략을 구사할 때 있어서 민심하고 동떨어진 방향으로 구사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는 저는 LH 투기가 이번에 많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거 하나가 다 선거 판도를 이렇게 바꿀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거 책임론을 민주당이 안고 시작한 선거고요. 성추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여론의 민감도가 높은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층이 바라볼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론을 안고 출발한 선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민주당이 그런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여권 단일화도 물론 진행은 하고 있었지만 예. 박영선 후보가 뭔가 이슈를 주도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도 당시에 실패했고 예. 그러니까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관심에도 멀어져 있는 후보한테 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이제 LH2기 의혹도 나왔고 그다음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 그다음에 또 다른 또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내로남불 모습들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적절했다고 보기에도 좀 부족하고 예. 마지막에 가서 읍소 전략을 취했는데 우린 또 박빙이라고 얘기하고 예. 메시지도 안 맞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오만에 빠졌다고 하는 질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예. 뭔가 다 그 절박감에서 그 선거 판세를 이끌고 그 절박함을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식보다는 당내 안에서도 서로 간에 손발이 안 맞거나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돋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겹치면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예.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사실 큰 문제지만 공정에 관한 문제 제기할 만한 부분들이 곳곳에 화면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공수처장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조사인지 하여튼 면담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받는 과정이 국민들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해 보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공수처가 출범할 때는 엄히 다스리겠다라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겠다고 제도적 취지를 담아서 출범을 시켰는데 실제 보니까 이게 다스리는 건지 아니면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불공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선관위의 선거관리 행태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정당적 문제제기 차원이지만 이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선거 계도가 있었단 말이죠. 예. 이것도 불공정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이 행정의 곳곳에 불공정이 묻어 있다는 것이 화면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들이 강화됐던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이제 두 분께서 해주시는데 정부 여당을 향한 이제 쓴소리로 아마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서울 뭐 대부분 지역이 50대 그 후반대 투표율이었는데요. 강남, 서초, 송파 여기는 60%대로 가장 높아서요.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질문도 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뭐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많이 화가 났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 급등과 거기에 따라서 공시가 또 종부세 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다기보다는 예.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의 투표율이 너무 낮게 나왔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수의 어떤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범여권 진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면은 특히 이제 정의당의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정의당에서도 투표 포기층이 상당 부분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예. 일단 찍기 싫다고 하는 정서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거 보면 20% 이상이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콘크리트층이라고 하는 40%라고 하는 숫자가 아예 옛날이어라고 얘기할 만한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최근 선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실망을 느낀 유권자들이 특히 이제 지지층이 많이 깨져서 이탈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연령대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당선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박영선 후보에 앞섰고요. 특히 2030 젊은 층이 또 어디로 향할까 이런 것도 주목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30은 사실 이념적 색채가 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는 또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했던 분들인데 2030 하면 사실은 우리가 2030으로 특정을 하지만
매년마다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진입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의 뭐 산업화 시대와도 다르고 또 민주화 시대와도 다르고 오로지 민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민생과 공정.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저도 봅니다. 예를 들면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부의 불균형. 이것은 이제 이루어진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는 겁니다. 정당 간에도. 예. 그런데 과정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는 20, 30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예. 과정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사실 화가 나서 심판장으로 나온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기존의 투표율도 이전에 보면 4050 세대, 4050 세대와 230 세대 투표율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예. 근데 보니까 세대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450 세대 기득권 세대와에게 차별받는 이유는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안 됐던 것이다라는 집단적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단 지성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락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성이 잃었던 것이죠. 우리도 투표장에 나가서 정치적 어떤 심의의 원리에 참가하자. 이런 집단적 지성이 발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별 그 투표 성향은 사실은 이제 보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송파 이 강남 지역 분들은 사실 직장과 주거가 거의 근접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노원과 양천도 사실 60%가 넘었어요. 네, 그것은 이 종부세 등에 대한 어떤 저항의 의사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건 그 선거 전에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민주당에서도 2030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아니다. 그러니까 청년 민심이라는 것은 꼭 국민의힘에만 이렇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선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지금 윤기찬 위원장께서 이제 2030들이 왜 이제 이 투표에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2030이 이거 쏠렸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 많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의힘 쪽에 쏠린 건 뭐 맞아 보이고요. 이게 지금 4.15 총선 작년에 총선했을 때 투표 세대별로 투표 결과를 비교해 놓은 거하고 같이 이제 보면 당시에는 2030 세대가 지금하고 거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던 거 아닌가 싶어요. 대략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20대의 경우에는 한 56% 지난 이제 4.15 총선 때 그리고 그게 이제 민주당이었고요. 통합당이 32%, 30대는 민주당이 61%, 통합당이 29% 예.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정반대 현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이념 성향이 강하고 굉장히 실리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그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투표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네. 이런 점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이제 MZ 세대라고도 얘기하는 것처럼 MZ 세대요. 네,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대로 비치는 이른바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그대로 좀 투영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이제 민주화 세대이기도 하고 586이라고 불리고 지금 86 세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 세대가 기득권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 이게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안고 가야 될 뭐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결국 부모 세대와의 나의 문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좀 봐요. 예. 그것도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 젊은 시절부터 고생은 많이 했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집을 사서 지금 집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세대인데 우리는 지금 집도 못 사고 또 집값도 올라간 상황에서 나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강화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이전 정부 때도 사실은 모든 세대가 다 부모 세대와 갈등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현재 있는 세대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또 뭐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 이해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20대가 생각할 땐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의 민감성이나 민감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게 상당 기간 누적되어 오면서 예. 지금 현재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보태드리면 네네. 제가 만났던 230 세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되지만 비호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어요. 비호감에 대한 저항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 비호감이 왜 형성되는지는 뭐 약간 다르겠지만 예, 예. 한번 형성된 비호감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연간에 몇 년간 쌓아온 이 지금 뭐 4050 세대의 현 집권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비호감이 쌓여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예, 예. 민주당 입장,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2030의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 비호감 어떤 측면에서 쌓인 비호감일지 그 요인 분석을 하고 예. 이 비호감을 앞으로 쌓지 않도록 정치권 공이 노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 키워드가 어떤 것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 여야를 막론하고 2030들이 어떠한 키워드에 비호감의 정서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를 여야 정당이 아무튼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는 분석 후 평가를 하고 그것이 이제 1년 후에 또 큰 선거 2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선거 대비를 위해서라도 또는 뭐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라도 지금 2030 세대가 꺼리는 이 비호감의 그 요소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뭐 이런 갈등에 관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기저에 깔린 문제인 것 같고요. 비호감 문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젊은 층 저는 이번에 2030 세대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성추문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선거전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선거전을 하는 과정에서 뭐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꾸 그 뭐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을 호출하는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나서서 2차 피해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결국 책임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호감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2030 세대가 결정적으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럴 겁니다. 그 계속 이제 그 대선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이 정당은 안 돼라고 생각할 만한 막말이든 뭐든 이런 요인들이 하나 나오면 그게 한꺼번에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수를 방지하는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2030 세대의 어떤 비호감이나 거부감을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요인들을 만들지 않는 게 예. 대선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이른바 뭐 MZ 세대에 대한 좀 새로운 이해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저희 부산시장 얘기도 좀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당초 예상보다 좀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아서 부산 민심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 사실 이제 부산은 뭐 크게 민심 변화가 아주 컸던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2018년도에 그때 지방선거 때는 15% 차이가 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그 차이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출될 당시에 얻은 표도 보면 뭐 40%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박하게 주는 민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쏠렸단 말이죠. 예. 그것은 뭐 심판적 성격인 건 분명한데 그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실책도 있지만 오거돈 시장의 기본적인 이 문제도 하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가덕도 문제와 관련돼서 지역 발전에서 가덕도를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실 이게 사심이 개입된 게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밝혀진 건 아니겠지만 팩트를 통해 본다면 어쨌든 오거돈 시장 관련자분들이 해당 출입구 부분에 땅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예. 회사 이런 부분들이 예, 예.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LH 사태로 상당히 공분 상태인데 이 가덕도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이런 사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쌓인 거죠. 예.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됐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보면서 권역별로도 많이 분석이 됐고 한데 실제 가덕도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여당의 유리한 이슈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가덕도 이슈가 살아있는 그쪽 권역에서도 보면 결국엔 박형준 후보가
높은 어떤 수치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먼저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뭔가를 사고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이 그런 그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공세를 펼칠 때 그게 유독 잘 먹히는 선거였다. 이번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과 관련한 비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도 가덕도 입구에 땅 샀다. 이게 얼마나 잘 먹히는 이슈입니까? 근데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걸 투기라고 볼 수 있겠는가? 가족과 친인척과 관련돼 있는 회사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가덕도 지금 특별법 만드는 문제하고 연결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형준 후보가 부산 LCT 아파트 산 것도 그것도 투기입니다. 이렇게 또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고 네.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의 선거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가덕도 특별법 얘기가 원래 민주당이 사실은 주장을 처음에 했던 거고 또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인데 야당에서도 거기 같이 지금 참여하면서 상당 부분 희석된 효과가 일단 있었다고 보고요. 예. 한해저 터널 얘기는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네. 갑자기 선거 지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대응하는 선거 전략으로서 야당의 전략이 좀 유효했던 측면이 있다. 예.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가덕도 문제를 좀 더 계속 끌고 가면서 앞으로 계속 가덕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바람에 가덕도 이슈가 사라진 측면 이거는 오히려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짧아서요. 근데 뭐 과제는 또 많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어떤 걸 먼저 가장 집중해 봐야 될까요? 서울과 부산 각각 좀 짚어주신다면. 다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박형준 후보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이런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뭐 우스갯소리 농반진반으로 나온 얘기긴 하지만 한 5년짜리 시장보다 더 큰 공약들을 다 내세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1년짜리 지금 보궐시장으로서 그거 다 할 수도 없고 욕심을 부리는 게 오히려 더 큰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제일 큰 아마 갈등의 요인은 아마 부동산에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또 의회도 지금 국회 의석도 180석이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이 제일 많이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부분들이 협치였습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그러면 지방정부도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소속 시장이 당선됐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의회는 지금 그 장악하고 있단 절대 말이에요. 다수라고 하죠. 네. 그럼 그 두 양자 간에 어떤 협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 네. 사이에서. 근데 시장이 난 내 뜻대로 하겠다. 다 잘못됐다. 이렇게 나올 때 시의회하고 틀림없이 충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과연 어느 정도 노출할 것인가. 그게 만약에 계속 그런 갈등들이 이어진다면 중앙정부와도 또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회하고도 또 충돌할 거고요. 그게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냐. 아니면 역으로 야당 심판론으로 귀결될 것이냐. 이건 참 앞으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 뭐 정치를 오래 한 후보들이니까요. 이번에 당선인들이 다 네. 굉장히 좀 능숙하게 문제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층고를 35층 제한 둔 걸 풀겠다. 예. 또 한강 르네상스 하겠다. 네. 또 민간 주도의 그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밀어붙인다고 사실은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밀어붙였을 때 집값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됐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모든 게 올스톱한 상태에서 다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 후과는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의회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고 이제 그것이 대중에게, 그러니까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함께 짚어주셨어요. 윤기천 위원장께서는 신임 이 당선인들의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코로나 문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자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 관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국민들 탓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력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고 이런 행정이 펼쳐질 필요가 있어요. 보건행정이. 네. 근데 그 손발이 되는 것은 이제 지자체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마찬가지로 그런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행정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부분은 사실 서울시장만 보면 그 박영선 후보도 공급 확대 측면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예. 사실 크게 정책적 측면에서 충돌할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제 층고 제한을 푸는 이런 문제에 약간의 요건의 차이가 있지만 다만 이제 서울시 의회의 구성이 민주당의 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적률, 주거지 용적률 향상 이런 부분. 예, 예. 네. 그러나 이제 1년 후면은 다시 또 지방선거가 도래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냥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를 일단 좋게 해서 본인이 추진하는 부분 정책을 실현하는 이런 행보가 가장 필요해 보이고요. 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선거 전에 중앙정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재건축 인허가권을 원래는 구청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걸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지에 불구하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그런 어떤 논의도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도 원활히 해서 뭐 당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민생을 위해서만 행보를 하면 저는 양당이다 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좋은 앞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영상을 통해 보셨는데요.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청 인근 서울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0년의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시정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높을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 얘기했던 뭐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1호 결제를 오늘 당장 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걸 결제를 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예, 예. 당장 뭐 시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인사권 행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계속 이제 계속 선거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정이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그리고 인적 배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 네네. 측면에서 아마 대대적인 인사 쇄신 바람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불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광화문 재구조화도 역시 이제 시장이 네네네. 결정하면 될 문제이긴 한데 예. 지금 그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는 상황에서 예. 이걸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그냥 중단해 놓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시민 불편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마음이 급할 수도 있고요. 노련함을 좀 이럴 때 정말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 급하다고 해서 그걸 빨리 뭔가 보여주겠다,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게 되면 뭔가 충돌하거나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빨리 해결해달라, 해결해서 눈앞에 보이는 성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이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요. 안철수 당시 후보와 그 시정을 이제 공동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1년은 어떻게 공동으로 경영을 하겠다라는 건지 의문표가 좀 달리긴 합니다. 윤기천 위원장께서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시정 공동 운영이라는 게 사실 말로는 쉬운데 사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 행사일 텐데 인사권 행사가 그렇게 또 대상이 많지는 않고 방금 오세훈 후보가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인사 관련해서 뭐 안정적인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제 네네.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아마 안철수 대표한테 어떤 제안은 했을 거고 아마 할 겁니다. 예, 예.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 제안이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인지 예. 아니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적 공동 운영 형태로 갈지 예, 예. 저는 아마 후자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선거에 많이 도움을 줬던 분들이 현역 의원들도 계시고 예. 또 시정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대선을 뛰어야 되고 안철수 후보 자체가 당에 들어와야 되는 제 개인적인 네, 네. 생각은 예, 예. 그런 이제 일정을 감안한다 그러면 예. 정책적 시정 공동 운영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예, 예. 이런 개인적 예측을 해봅니다. 정책적으로 공동 운영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후자 쪽에다 무게를 두셨는데요.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요. 예, 저는 이 선거용 레토릭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어떻게 공동 운영할 겁니까? 예를 들면 정무부시장 자리를 준다는 얘기인지 예. 아니면 서울시 산하기관장을 몇 자리 준다는 얘기인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방정부 뭐 연정이든 공동운영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도하려고 예, 했다. 예, 예. 결국은 안 예. 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분산이 되는 건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결정권이 분산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 사람이 나눠 갖겠다고 하면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다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야권 단일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정치적 수사로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으로서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더 급한 거는 시의회와 소통을 잘 하는 것. 행정사무조사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풀어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시급한 과제일 거라고 보고요. 뭐 공동운영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지금 당만 따로 있을 뿐이지 이미 국민의힘이 들어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운영이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 예. 뭐 어차피 합당할 당이다 이렇게 전제한다고 하면 예.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다. 또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실현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전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예. 이제 뭐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일 때 예. 민주당의 연정부지사를 이제 그 자리를 주면서 인사권 몇 개를 행사하게 한 적은 있죠. 예. 뭐 그런 것도 뭐 선례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선 행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저도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처럼 아마 그렇게 인사권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동 운영보다는 예. 정책적 아마 연대 공동 운영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짧겠지만 예, 예. 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1년여 가량 남았습니다. 재보선 이후의 상황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6년 총선 이후에 전국 선거에서 4연패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승리를 한 거잖아요. 향후 1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 해왔던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어렵게 어떻게 보면 대선과 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플랫폼으로서의 물리적 형태는 갖췄다고 보고요. 네. 여기에 다가올 지도부 인선 또는 이제 지도 형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답습해서는 안 되고 뭔가 내홍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향후 여러 대선 주자들이 안에서 뭐 그 정책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중점적으로 1년을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 보면 지도 체제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가장 중요하고 일각에서 이전부터 이제 출마 선언 내지 출마 의사를 비친 분들이 많은데 예. 이 모든 이런 것들의 목표는 대선이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의사들이 합치가 된다면 예. 이전에 비대위 체제였다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비대위 체제였다 돌아가고 이런 형태의 야권의 질일멸렬한 행태는 앞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어쨌든 김종인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은 당 떠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를 중심으로 이제 당이 돌아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어쨌든 재정비하는데 무게를 실을 텐데요. 국민의힘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 지도 체제는 뭐 집단 지도 체제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대표 최고위원이 있고 그 최고위원이 있는데 뭐
대표 최고위원회 유일한 지도 체제가 아니고 예. 이렇게 합의해서 이끌어가는 예. 그런 것들이 당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또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또 봉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은 떠나가지만 야권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야권을 떠나서 여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3지대에 계속 머무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당의 지지도나 어떤 뭐 혁신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예.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와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 지도 체제가 좀 집단 지도 체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좀 열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예. 이 야권의 플랫폼 기능을 하기에는 또는 김종인 위원장에 와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나은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전제는 뭐 합당이나 이런 거를 다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께서 합당을 서두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서도 이번에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오세훈 후보를 도우면서 본인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안에 있는 주자들도 사실 국민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점해가지고 안에서 다른 주자들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상당한 입지를 다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입당이나 합당을 서둘러서 예. 국민의힘에 와서 상당한 입지를 먼저 구축을 할 것이다.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야 모두 아무튼 승패를 떠나서 재보선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는 데 힘을 쓸 거라는 전망은 있어 왔는데요. 저희 시간 30초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괜찮다고 하시죠. 여당은 지금 참패 이후에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성환 평론가께서. 뭐 일단 지도부 총사퇴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새로운 지도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과거 열린우리당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갔을 때 그 실패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을 수습해 나갈 정도의 어떤 당대표라든가 당 지도부를 새로 만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에 4차례 정도 큰 선거,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제 5차례 선거 동안에 국민의힘이 이제 처음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김종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계속 불안한 요인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줄이는 방향으로 당을 계속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권 여당이라는 그런 이제 책임감도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불안이 커지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바꿔갈 것인지.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검찰과의 갈등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지금 누적되어 온 거거든요. 지난해 연말에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벽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결정적인 것도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불안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 앞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지금 나빠진 여론이 되돌아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4.7 재보궐선거 결과 이후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